여러분, 일본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나요?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해도 그래서 뭐 싶은 게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일본에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 부동산에 투자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냥 여행 갈 때 엔화 바꾸는 정도가 전부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통장 잔고랑 일본 중앙은행 결정이 정말 아무 상관 없을까요? 미국 연준 이야기는 뉴스에 자주 나오니까 저게 우리한테도 영향 주는구나 하고 느끼지만 일본은 늘 저 멀리 있는 나라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크긴 해도 내 월급이나 대출이자랑 연결된다는 느낌은 잘 안 들죠. 그래서 일본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 통장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생각이 왜 완전히 틀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일본 뉴스가 왜 우리 통장 이야기인지, 이 변화가 어디서 시작돼서 어떤 순서로 우리에게 날아오는지,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아주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일본이 세상에서 가장 싼 돈을 그렇게 오래 공급했을까요? 199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본은 부동산 버블이 무너지면서 장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은행들이 쓰러지고 기업들이 투자를 멈췄죠.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서 돈을 싸게 만들고, 그러면 기업들이 투자하고 사람들이 소비하면서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일본은 달랐습니다.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기업들이 투자를 안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크게 데인 기업들은 빚을 갚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보다 빚부터 줄이고 보자는 심리였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걸 보고 나니까 소비를 줄이고 저축만 늘렸습니다. 돈을 써도 쓰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절박했을 겁니다. 금리를 0%로 내렸는데도 경제가 안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오히려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까지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정책이 10년, 20년, 3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세계 금융 역사에서도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싼 돈이 오랫동안 존재하면 누군가는 그 돈을 운반해서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금융시장의 기본 원리거든요. 금리가 낮은 곳에서 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곳에 넣는 구조죠. 이걸 전문 용어로 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A은행에서 연 1% 금리로 빌려서 B은행에 연 5% 금리로 예금하면 4% 차익이 남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왜 그렇게 커졌을까요? 단순한 금융기법이 전 세계가 집단적으로 뛰어든 게임이 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헤지펀드들이 처음 이 구조를 쓰기 시작했는데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은행들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엔 연기금이 들어왔죠. 연기금은 안정적인 수익이 필요하거든요. 일본 돈을 싸게 빌려서 미국 국채나 회사채에 넣으면 환해지까지 걸어서 위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도 들어왔습니다. 보험사는 장기 자금을 운용해야 하는데 초저금리 시대에 수익 낼 곳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엔캐리 구조가 매력적으로 보였죠. 심지어 개인 투자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구조에 연결됐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나 ETF 안에 이런 전략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펀드 매니저들이 수익을 높이려고 엔캐리 구조를 활용했으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그동안 너무 잘 됐다는 겁니다. 2000년대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이 구조는 거의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 금리는 계속 낮았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았죠. 엔화도 약세를 유지했으니 환차손 걱정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못 느낀 겁니다. 20년 넘게 잘 돌아간 구조니까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믿었죠. 세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금융기관들은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자기 돈 100억으로 투자하면 수익이 5억인데 빌린 돈까지 합쳐서 500억으로 투자하면 수익이 25억이 되니까요. 엔캐리 구조는 이 레버리지를 쓰기 딱 좋았습니다. 일본에서 거의 공짜로 돈을 빌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추산치로만 수천억 달러에서 조 단위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싱가포르에 채권 딜러 제이씨가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제이씨는 일본에서 연 0.5% 금리로 10억 원을 조달합니다. 이 돈을 미국 국채나 회사채에 투자해서 연 4.5% 수익을 냅니다. 금리 차이만 4%니까 1년에 4천만 원이 남죠. 여기에 환해지를 걸어서 엔화 환율 변동을 막고 레버리지를 2배 걸면 수익이 8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구조를 쓰는 건 제이씨 혼자가 아니죠. 수만 회사 금융 큰손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 구조가 바로 전 세계가 일본 돈에 중독돼 왔던 방식입니다. 싸게 빌린 돈이 세계 금융시장 구석구석으로 흘러간 겁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이 게임의 수익은 큰 폭의 변화가 아니라 작은 방향 변화에 민감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J씨가 금리 차이 4%로 수익을 내고 있다가 금리 차이가 3%로 줄어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수익이 25%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를 2배 걸었다면 수익이 절반으로 줄어들죠. 여기에 환해지 비용까지 올라가면 실제 수익은 더 작아집니다. 더 무서운 건 불확실성입니다. 수익이 줄어드는 것보다 방향이 바뀌는 게 더 치명적이거든요. J씨는 앞으로도 금리 차이가 4% 정도 유지될 거야 라고 믿고 투자했는데 갑자기 금리 차이가 2%로 줄어들 수도 있어 라는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투자자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나만 늦게 빠지면 손해니까 먼저 빠져야겠다는 심리가 퍼지죠. 그러면 청산이 시작됩니다.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수도꼭지가 조금씩 잠기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뭐가 바뀌고 있냐면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 방향을 서서히 전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고 금리 정상화를 논의하기 시작했죠. 동시에 미국은 금리를 언제 내릴지 고민하는 국면이니 금리 차이가 좁아지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남던 수익이 사라지고 남을 것 같던 게 손해로 뒤집히는 겁니다. 자, 청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금융회사 트레이더의 하루를 따라가 보죠. 월요일 아침 9시 트레이더는 출근해서 뉴스를 확인합니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죠. 엔화가 조금 강세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쯤 되니까 시스템에서 경고 메시지가 옵니다. 증거금 비율이 기준 아래로 떨어졌다는 알림이죠. 레버리지를 쓴 포지션이라 엔화가 조금만 강해져도 증거금을 추가로 넣어야 합니다. 트레이더는 고민합니다. 증거금을 더 넣을까? 아니면 포지션 일부를 정리할까? 다른 회사 트레이더들도 비슷한 상황이니까 시장에 매도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오후 3시 미국 국채와 회사채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엔캐리 청산으로 자산을 파는 물량이 나오니까요. 트레이더는 결국 포지션 일부를 정리하기로 결정합니다. 달러 자산을 팔고 그 돈으로 엔화를 사서 빚을 갚아야 하거든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엔화 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달러를 엔화로 바꾸는 주문이 몰리면서 엔화는 더 강해집니다. 장 마감 후 트레이더는 손익을 확인합니다. 하루 만에 포지션 수익의 30%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청산의 과정입니다. 레버리지가 걸린 포지션부터 흔들리고 자산을 팔아야 빚을 갚을 수 있으니 위험 자산 매도가 시작되고 달러를 엔화로 바꾸는 수요가 커지면서 엔화가 더 강해지고 엔화 강세가 다시 청산을 부추기는 자기증폭 루프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일본 안에서만 끝나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시장은 폭락 자체보다 연쇄 청산을 두려워합니다. 한 곳에서 시작된 청산이 다른 시장으로 번지면서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걸 경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도는 한국에도 날아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 특히 취약할까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비중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외국인 비중이 50%에 가깝죠. 엔캐리 청산으로 글로벌 자금이 회수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파는 겁니다. 신흥시장이나 변동성 높은 자산부터 정리하거든요. 두 번째는 수출 중심 경제 구조입니다. 한국은 GDP의 40% 이상이 수출로 나옵니다. 엔캐리 청산으로
달러 환율이 흔들리면 수출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원화가 약세면 수출엔 유리하지만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오르죠. 반대로 원화가 강세면 수출이 타격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환율 민감 구조입니다. 한국은 원자재를 거의 다 수입합니다. 석유, 가스, 곡물 전부 달러로 사야 하죠. 원대 달러 환율이 10% 오르면 수입 물가가 그만큼 올라갑니다. 주유소 기름값, 마트 식료품 가격, 전기요금까지 전부 영향을 받거든요. 네 번째는 가계부채 구조입니다. 한국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가 넘습니다. 세계에서도 높은 수준이죠. 그 중에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습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바로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엔캐리 청산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금융기관의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이게 가계대출 금리로 전달됩니다. 정리하면 한국은 자본 구조, 환율 구조, 그리고 부채 구조상 글로벌 충격이 가장 빠르고 강하게 전달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제 한국의 직장인 민수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수 씨는 37살이고 중견기업에 다니는 과장입니다. 연봉은 6천만 원 정도 되고 아파트 담보대출 2억 원을 변동금리로 받았습니다. 투자는 적극적으로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산을 좀 굴려야겠다는 생각에 몇 가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 씨 자산 구조를 보겠습니다. 미국 S&P 500 ETF에 3천만 원, 달러 예금 5천 달러, 비트코인 200만 원어치, 국내 주식 1000만 원입니다. 전체 금융자산이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보통 직장인들이 이 정도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죠. 민수 씨는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정보를 얻어서 투자 결정을 합니다.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S&P 500 사면 된다. 달러는 안전자산이니까 예금으로 좀 들고 있자. 비트코인은 소액만 투자하자. 이런 식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일본에서 돈 빌린 적도 없고 엔화 계좌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수 씨 계좌는 이미 그 파이프에 연결돼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됐을까요? 엔캐리 청산이 시작되면 민수 씨의 하루는 이렇게 바뀝니다. 월요일 아침 민수 씨는 출근길에 핸드폰으로 뉴스를 확인합니다. 원대 달러 환율 급등 1350원 돌파라는 기사가 보입니다. 별로 신경 안 쓰고 넘어가죠. 점심시간에 증권 앱을 열어봤더니 미국 선물이 2% 하락했다는 알림이 떠 있습니다. S&P 500 ETF 평가손이 조금 늘었네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후 3시쯤 국내 증시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2% 떨어지고 민수 씨가 보유한 국내 주식도 5% 빠집니다. 퇴근 후 저녁에 핸드폰을 보니 비트코인도 10% 급락했다는 알림이 옵니다. 하루 만에 전체 자산이 200만 원 넘게 줄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나? 하고 뉴스를 찾아보니 엔캐리 청산 우려로 글로벌 증시 동반 하락이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화요일 환율이 더 올랐습니다. 1370원까지 갑니다. 민수 씨는 주유소에 들러서 기름을 넣었는데 리터당 가격이 지난주보다 50원 올랐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니 수입 과일이랑 육류 가격도 올랐죠. 체감 물가가 확 느껴집니다. 수요일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고객님, 담보대출 금리가 0.3%포인트 인상됩니다. 변동금리라서 시장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올라가는 거죠. 월 이자가 5만원 더 늘어납니다. 일주일 만에 민수 씨 통장은 자산평가손 200만원, 물가 상승 체감, 대출이자 증가라는 세 가지 타격을 동시에 받은 겁니다. 한 달이 지나니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S&P 500 ETF는 10% 빠졌고 달러 예금은 환율이 올라서 원화 가치로는 늘었지만 달러 자산 자체가 하락해서 실제 수익은 마이너스입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져서 30% 빠졌다가 20% 올랐다가 반복하고 국내 주식은 외국인 매도로 계속 내려갑니다. 민수 씨는 밤에 통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일본과 상관없다고 믿었는데 내 계좌는 이미 연결돼 있었구나. 여기서 잠깐 반대 의견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엔캐리 청산 이야기가 좀 과장 아니냐는 의견도 있거든요.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이 금리를 그렇게 빨리 올리지 않을 거다. 여전히 일본 경제가 약하니까 중앙은행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
맞는 말입니다. 일본이 내일 당장 금리를 1% 올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엔캐리 청산은 금리가 크게 오를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방향만 바뀌어도 청산 압력이 생기거든요. 일본이 앞으로 금리를 천천히 정상화하겠다고 신호만 줘도 시장은 먼저 움직입니다. 20년 넘게 초저금리가 유지될 거라고 믿었던 투자자들이 이제 다 낮아지는 건가? 하고 생각하는 순간 포지션을 정리하기 시작하죠. 또 다른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2024년에도 엔캐리 청산 이야기 나왔는데 별일 없었잖아 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몇 번 조정은 있었지만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별일 없네 하고 안심한 투자자들이 다시 엔캐리 포지션을 늘렸거든요. 규모가 더 커진 상태에서 다음 충격이 오면 이전보다 훨씬 큰 파장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파도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네 가지 원칙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버리지 점검입니다. 빚이나 미수, 마진거래, 레버리지 ETF가 있는지 유무부터 확인하세요. 레버리지는 오를 때 수익을 키우지만 내릴 때 손실도 키웁니다. 특히 엔캐리 청산 같은 급변 국면에서는 더 위험하거든요. 민수 씨처럼 일반 ETF만 가지고 있어도 충격은 있지만 레버리지 ETF를 가지고 있었다면 손실이 2배, 3배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쪽 쏠림 점검입니다. 달러 자산, 미국 주식, 코인에 자산이 몰빵돼 있는지 비중을 확인하세요. 분산이 안 돼 있으면 한 번에 흔들릴 확률이 높습니다. 민수 씨 자산을 보면 미국 ETF 60%, 달러 예금 20%, 비트코인 4%, 국내 주식 16% 정도인데 미국 쪽으로 많이 쏠려 있죠. 이럴 때는 국내 우량주나 채권 같은 다른 자산군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현금 여유폭 확보입니다. 급락이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해 보세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생활비를 현금으로 두는 게 기본이라고 이야기하죠. 민수 씨는 월 생활비가 300만 원 정도인데 통장에 현금이 500만 원밖에 없습니다. 2달도 안 버티는 수준이죠. 엔캐리 청산 같은 충격이 오면 주식도 떨어지고 물가도 오르는데 현금이 없으면 손해보는 가격에 자산을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모니터링 3종 세트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 일본 장기금리 움직임, 엔화 환율 흐름을 꾸준히 체크하세요. 이 세 가지만 봐도 엔캐리 청산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일 들여다볼 필요는 없고 주 단위나 월 단위로 큰 흐름만 파악하면 됩니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 발언이나 정책회의 결과는 뉴스로도 나오니까 그때마다 체크하면 되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엔화는 여행 갈 때 바꾸는 돈이 아니라 세계 금융의 회전축입니다. 수십 년간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전 세계 자금 흐름의 중심에 있었죠. 이 회전축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연결된 모든 곳이 함께 흔들립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 통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외국인 비중 높은 증시, 수출 중심 경제, 환율 민감 구조, 가계부채 많은 구조 때문에 한국은 특히 취약합니다. 파도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중앙은행 정책도 글로벌 자금 흐름도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내 통장이 휩쓸릴지는 준비로 바꿀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줄이고 분산을 늘리고 현금을 확보하고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엔캐리 청산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아닙니다. 이미 조금씩 작동 중인 구조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엔화가 강세로 돌 때마다 청산 압력은 커지고 있거든요. 그 압력이 언제 임계점을 넘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를 거라는 겁니다. 지금 준비하는 사람은 충격이 와도 버틸 여유가 있습니다. 현금이 있고 분산이 돼 있고 레버리지가 없으니까요. 반면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은 손해보는 가격에 자산을 팔거나 대출이자를 감당 못해서 더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